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캡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캡션 기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자막으로 바꿔주죠. 캡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접근성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캡션이라고 있죠. 캡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이브 캡션이 꺼져 있죠. 이 라이브 캡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든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라이브 캡션은 매번 이용할 때마다 여기 있는 설정에 들어와서 켜주셔야 되는데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키와 컨트롤 L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캡션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자, 눌러볼까요? 윈도우 컨트롤 L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게 되죠. 다시 닫아 볼게요. 그러면 꺼지죠. 자, 매번 여기 들어오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캡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트롤 L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캡션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유튜브 또는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영상 어떤 것이든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자, 지금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열어봤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실행시키면 캡션에 자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영상을 플레이 해볼게요. 자, 컴퓨터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SSD로 교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한번 꺼내 봤는데요. 저는 이 컴퓨터를 좀 자주 청소를 합니다. 자, 어때요? 자, 완벽하게 들어오죠? 자, 전혀 이상한 부분 없이 맞춤법도 정확하게 완벽한 자막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캡션 기능이에요. 자, 이 캡션 기능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뿐만이 아니고요. 웹상의 영상들도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도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돼요. 자, 유튜브 영상을 플레이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쓰신 분들도 컴퓨터의 기초 상식 용어들을 자, 이것도 문제없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 외에 웹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전부 이렇게 자막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죠. 이 캡션은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캡션을 이용을 해서 자막으로 들을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된 영상을 보실 경우에는 자막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어가 기본이 돼 있어서 그렇죠. 자, 캡션 창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을 누르시면 자막 언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죠.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영어일 경우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겠죠? 영어만 인식이 제대로 되겠죠? 세계적인 강의 사이트인 테드에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자막 언어를 영어로 교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영어를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지금 전부 영어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영어는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오타 없이 거의 완벽해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 자막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션 기능은 번역은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영어로 된 영상이 없어서 일단 유튜브를 이용을 하는데요.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어로 된 영상도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영상들은 캡션으로 입력이 되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소리는 캡션에 들어가지가 않죠. 자, 이것도 캡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면 기본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서 마이크 오디오 포함을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마이크로 하는 말소리도 캡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캡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부 캡션으로 들어가죠. 자, 필요 없으면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마이크 오디오 포함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션이 멈추네요.
자,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면 이번에는 욕설 필터링이라고 있죠. 욕설이 나올 경우에는 전부 필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막 언어가 현재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만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언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추가한 다음 여기서 한국어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언어 추가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죠. 자, 이때 해당 언어 우측에 보시면 가능한 것들이 보이게 돼요. 표시 언어, 텍스트 음성 변환, 음성 인식, 필기 이렇게 네 가지가 지원되는 언어는 텍스트를 써서 음성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음성을 인식할 수도 있고 윈도우에 있는 이 자체 언어를 해당 언어로 표시할 수도 있고 화면에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이 네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네 가지 기능을 전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언어는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죠. 자, 영어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딤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네 개가 전부 가능하죠. 자, 한국어는 어때요? 한국어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딤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국어도 4개가 전부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기능들을 보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하게 되면 그 나라 언어를 캡션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캡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의 음성 및 화상 통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누르신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로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채팅 상단에 보시면 캠코더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 캠코더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임 이름을 지정을 하고 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모임 이름부터 지정을 하겠습니다. IB96이라고 모임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임 시작을 누르고 모임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임 시작 누릅니다. 자, 그러면 초대할 사람을 검색하라고 하죠. 자, 연락처 동기화를 하게 되면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연락처와 동기화해서 사용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초대할 사람 연락처가 따로 없으실 경우에는 모임 링크를 복사한 다음 상대방에게 전송을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메일로 링크를 공유해도 되겠죠. 자, 모임 링크를 일단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사가 됐죠? X 해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팅방이 생성이 됐죠. 자, 상단에서 채팅을 누르시면 화상 채팅을 하면서 우측에서 문자로 채팅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사람을 누르시게 되면 참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주최자가 나오게 되죠. 모임 링크를 일단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모임 링크를 따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채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대1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던 사람이나 또는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던 사람들에게 링크를 전송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사람에게 문자를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화상 채팅방의 링크가 되겠죠. 자, 이걸 전송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화상 채팅 모임방에 링크가 가겠죠. 자, 상대방은 그 링크를 눌러서 모임방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참가를 해볼까요? 만약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참가하려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휴대폰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설치하시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참여했네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상대편은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한 것이고요. 저는 컴퓨터로 접속을 했죠. 자,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비디오를 켜주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도 켜주셔야 음성이나 화상으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상단에 마이크가 켜져 있고 카메라도 켜져 있죠. 내 컴퓨터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내 얼굴이 상대편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 화상 채팅을 하려면 기본 조건은 웹캠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링크만 전달하게 되면 그 링크를 받은 사람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가리지 않고 모임방에 들어와서
화상으로 채팅할 수가 있고 음성 채팅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해서 화상과 음성으로 통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의 채팅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은 윈도우 11에서 기본 제공하는 윈도우 사용자들끼리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누르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나오죠.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팀스 소개에 본인을 어떻게 표현할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IB96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아웃룩.com과 스카이프 연락처를 동기화해서 팀에서 아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필요 없으시면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끄고 이용할게요. 자, 그 다음 다른 계정에서 사용하려면 다른 계정 사용을 누르시고 전자 메일 주소를 다른 메일 주소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기본 메일 주소로 할게요.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면 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좌측에 채팅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곳에서 상대편과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죠. 상대편에게 복사한 링크를 보내게 되면 상대편도 이렇게 팀스 앱을 열거나 아니면 웹페이지 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팀스를 초대해서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편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은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채팅 시작이라고 나오죠. 자, 채팅을 통해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고 파일 공유 작업을 수행하라고 하죠. 새 채팅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휴대폰 연결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컴퓨터와 휴대폰 가리지 않고 서로 채팅을 할 수가 있죠. 자, 전화번호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메시지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 SMS, 즉 문자 메시지로 해당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고요. 또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메시지로 전송할 수도 있고 상대편이 나에게 메시지나 파일을 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모임 버튼을 누르시면 단체 채팅도 가능하죠. 모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링크가 복사가 돼요.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링크를 전부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룹 채팅을 할 경우에는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그룹 이름 추가를 해서 거기에 전화번호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룹 이름을 윈도우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전화번호에 내가 초대할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링크를 보낸 여러 명의 상대편들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참여한 모든 인원들과 그룹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이용한 채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일정 관리 앱인 투두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두라고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투두 실행합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를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겠냐고 물어봅니다. 필요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죠. 저는 아니요 하겠습니다. 이 투두 앱은 일정 관리 앱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 관리 앱들을 이용하시는데 이 투두만 이용하셔도 일정 관리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두 앱은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쓰는 기기 간에는 전부 공유가 되죠. 자, 이렇게 투두를 실행하게 되면 처음 화면은 오늘 할 일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일정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작업 추가 부분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가 하나 나오죠. 여기에 오늘 할 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미팅이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오늘 할 일에 작업을 추가하게 되면 우측에
해당 작업에 대한 세 가지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알림을 설정할 수 있고, 알림을 몇 번을 반복할지 반복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기한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기한 설정 누르시면 오늘,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날짜를 아예 선택할 수도 있죠. 자, 오늘 할 거니까 오늘 날짜로 선택을 할게요. 자, 오늘 설정했죠. 그 다음 그 옆에 미리 알림 관리를 누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얼마 전에 알림을 울릴지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날짜 및 시간 선택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시간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너무 빠르니까 내일로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오늘을 누르고 내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 날짜를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미리 알림 관리 들어가서 내일 오전 9시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9시 오전에 미리 알리기라고 여기 나오죠. 자, 다시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및 시간 선택을 하셔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전과 오후에서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오전 9시로 설정했습니다. 자, 9시 정각에 알림을 울리게 설정을 했어요. 체크합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9시 오전에 미리 알리기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반복 설정이 있죠. 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매일, 평일, 매주, 매월, 매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지금 이 업무 미팅은 내일만 할 일인데요. 만약 매일 동일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평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매주 한 번 또는 매월 한 번 또는 매년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 날짜를 또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매년은 어떨 때 쓸까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경조사는 이렇게 매년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월은 매월 동일한 날짜에 모임을 갖는다 할 경우에는 매월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면 반복 간격을 따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일마다 할 수도 있고 3일마다 할 수도 있고 40일마다 50일마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2주마다 3주마다 개월도 마찬가지고 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 간격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설정이 끝나셨으면 여기 있는 앞쪽의 동그라미를 클릭을 해주시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작업이 있는데 내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알림 표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일정을 추가할 수 있죠. 여기에 또 써주시고 또 클릭해 주시면 할 일이 또 추가가 되겠죠. 자, 이것을 1년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월 단위, 주 단위로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일정을 몇 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일정을 만들고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중요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우측에 보시면 별 표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일정은 별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면 중요한 작업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중요 1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이런 일정의 경우에는 항상 컴퓨터 화면에 보여야 되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화면에서 보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서 시작 메뉴에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투두가 여기에 고정이 되죠. 자, 언제든지 투두를 누르시면 바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일정들을 다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 인쇄하시면 이 내용들을 전부 인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마이크로소프트 투두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목록 자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업무상 일정을 이런 식으로 짜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경우 우측 상단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메일로 목록을 보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존 일정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일정 클릭하시면 바로 생성한 일정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메모를 간단하게 추가한다든지 또는 파일도 추가할 수 있죠. 업무 미팅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여기에 미리 파일로 추가를 해둬도 되겠죠. 그 다음 단계 추가도 할 수 있죠.
업무 미팅을 할 때 10시에서 11시까지는 부서회의, 11시에서 12시까지는 팀회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단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의 기본 일정 관리 앱인 투두를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일정 관리 앱인 마이크로소프트 투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파일 및 폴더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속성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속성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파일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어디에 쓰이는 파일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mp4 동영상 파일이고요. 연결된 프로그램은 미디어 플레이어죠. 그 다음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크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만든 날짜와 수정 날짜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액세스한 날짜는 이 파일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날짜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경우에는 속성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이나 사진일 경우에는 상단 탭에서 자세히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의 가로, 세로, 크기와 길이까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사진은 길이가 없겠지만 영상의 경우에는 여기에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폴더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고 속성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파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위치와 크기 전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폴더의 경우 폴더 안에 몇 개의 파일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을 경우 그 폴더 개수도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 폴더를 생성한 날짜를 여기에 보여주게 되겠고요. 폴더의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읽기 전용인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읽기 전용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읽기 전용이 되는 거죠. 파일을 덮어쓰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파일이라서 파일이 변형되면 안 될 경우는 이렇게 읽기 전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내 PC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드라이브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드라이브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또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드라이브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라이브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지금은 아무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로컬 디스크 C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 드라이브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사용 중인 공간과 여유 공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상단 탭에서 하드웨어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드라이브의 장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나와야 되겠죠. 만약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 없을 경우 그 드라이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맷을 해서 새로 초기화를 하든지 아니면 상단 탭의 도구를 누르시고 드라이브에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 장치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포맷을 해서 새로 초기화해서 이용하시는 걸 권하고요. 혹시나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백업을 받아 두시는 게 좋겠죠. USB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 USB 메모리도 속성에 들어가시게 되면 USB 메모리에 USB 메모리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파일 시스템, 즉 어떤 것으로 포맷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중인 공간과 여유 공간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도 상단 하드웨어 탭을 누르셨을 때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나와야 되겠죠. 만약 USB 메모리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USB 메모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USB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포맷해서 초기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USB 메모리는 좀 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라이브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USB 메모리는 각별히 주의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속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저장 장치를 포맷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내 PC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장치들이 보이게 되죠. 지금 현재 3개의 드라이브가 장치되어 있는데요. C 드라이브, 즉 이렇게 윈도우가 표시되어 있는 드라이브는 OS, 즉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드라이브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연결해 놓은 드라이브인데요. 이런 드라이브들과 또는 USB 메모리 또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할 때 제대로 포맷을 해야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USB 메모리를 꽂고 어떤 식으로 포맷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드라이브가 보이죠? 이 USB 드라이브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포맷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맷을 하는 이유는 드라이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고 이 드라이브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포맷이라는 것을 하죠. 자, 지금 이 드라이브 안에 파일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파일들을 휴지통에 버리면 제거가 되겠죠. 자, 하지만 지금 저장돼 있던 파일의 잔상이 남아 있고요.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가 아닌 거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에서 이삿짐을 모두 빼내죠. 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가 아니죠. 이사 후에 남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도배하고 장판까지 새로 해야 그 집이 완전히 초기화되는 것과 같이 이 드라이브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만 지운다고 해서 이 드라이브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포맷을 해야만 완벽하게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맷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맷은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포맷을 하게 되는데 파일 시스템을 제대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파일 시스템을 눌러보시면 NTFS, FAT32, EX, FAT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 11의 경우 윈도우가 설치되는 드라이브는 NTFS로 포맷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대신 이 NTFS로 포맷을 하게 되면 똑같이 NTFS로 포맷된 드라이브가 있는 컴퓨터에서는 인식이 되지만 이 NTFS로 포맷이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장 하드디스크를 NTFS로 포맷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다른 컴퓨터에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런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는데요. 그 컴퓨터는 C 드라이브가 NTFS로 포맷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NTFS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시스템이 NTFS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만 NTF 포맷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TFS는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포맷할 때 NTFS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외장 하드디스크는 그러면 어떤 것으로 포맷을 할까요? 외장 하드디스크는 EX FAT으로 포맷을 해주시면 됩니다. FAT32의 단점은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USB 메모리로 복사하고자 할 때 4기가 이상 되는 파일을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단점이죠. 그래서 이 FAT32는 예전 컴퓨터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동영상도 많이 복사하고 하시기 때문에 파일 하나가 4기가가 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FAT32로 포맷된 USB 드라이브에는 이런 영상 파일 같은 것들을 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USB 드라이브도 FAT32보다는 EX FAT으로 거의 포맷을 합니다. 이 EX FAT은 용량에 상관없이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EX FAT으로 포맷이 되면 여러 시스템에서 이 EX FAT으로 포맷된 드라이브를 열어볼 수 있죠. 외장 하드 디스크라든지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EX FAT으로 포맷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컴퓨터에 아예 장착되어 있는 드라이브는
NTFS로 포맷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USB 메모리를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이 아니고 그 이전 버전 윈도우에 연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FAT32로 해주셔야 되겠죠. EXFAT은 윈도우 10 이전 윈도우에서는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 컴퓨터나 요즘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왔다 갔다 이용을 하시려면 FAT32로 포맷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외부로 연결하는 저장 장치는 전부 EXFAT으로 포맷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포맷 옵션인데요.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특별한 장비가 있을 경우 포맷해서 지운 그 드라이브의 내용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삭제한 게 아니고요. 일종의 파일 위치를 기록한 목록만 삭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복사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그냥 덮어 써지는 거죠. 자, 하지만 빠른 포맷을 끄고 포맷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돼 있던 파일까지 완전히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대신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좀 더 안전하게 포맷을 하려면 빠른 포맷을 끄고 포맷하시고요.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빠른 포맷을 켜고 포맷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포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지워진다고 하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포맷할 수 있죠. 자, 빠른 포맷은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빠른 포맷을 끄고 포맷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저장 장치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컴퓨터 저장 장치에 포맷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신다면 아이비구육 쇼핑몰의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하세요.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서 관련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100가지 활용법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각 회차마다 자세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전체 강좌를 MP4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기기와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오픈을 기념한 30% 할인 이벤트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컴퓨터 마스터에 도전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